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찌주. 오랜만인가요? 편집 순서를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겠네. 이게 더 먼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몰라. 아무튼 상가랑 상권 그리고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상가 종류에는 근린상가, 단지내 상가, 스트리트형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상가주택 몇 개야? 5개가 있습니다. 이 근린상가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우리 동네에 상가가 있잖아요. 이런 걸 근린상가라고 해요.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상가죠. 아까 그 근린 일반 상가보다는 임대료가 더 비싸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주 고객층들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고 보이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리고 스트리트형 상가, 우리 인도 보도를 따라서 일렬로 되어 있는 상가, 그런 걸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가로수길, 곱창거리, 또 뭐라 그러지? 패션거리, 미용거리, 삼겹살거리 요런 약간 테마 형식으로 된 것들도 이제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이제 오피스텔 상가는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보통 많이 있고 그 면적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상가주택은 우리 다가구, 다세대 같은 그런 빌라 주택 있잖아요. 1, 2층은 상가로 쓰고 위에는 주택으로 쓰고 이런 거를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달라요. 기존에는 여기에 주택 부분이 있고 상가 부분이 있는데 주택의 비율이 상가보다 50%가 넘으면 이 건물은 주택이야. 주택에 세금을 매겨요. 근데 50%가 안 넘었다 그러면 주택 부분 계산 따로, 상가 부분 계산 따로 이렇게 세금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9억 초과를 하는 건물은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웬만해서 이것도 아니지만 9억이 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권의 종류, 생활권역 상권이 있는데 이런 상권은 주로 도보를 이용하는 거죠. 아까 그 상가랑 상권이랑 다른 거는 아시죠? 상가, 건물, 상권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가 상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층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기 중이랑 방학이랑 편차가 심한 그런 상권입니다. 세 번째는 역세권 상권. 여기는 접근성, 이용하기에도 좋고 업무 시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층이 좀 폭이 넓은 그런 상권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지하철에 주 출입구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구, 그 출입구보다는 좀 덜 이용하는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 이 유동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 동선을 분석을 해야 돼요. 상권 분석할 때 필수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게를 차리고 싶다, 내가 어디에 건물을 사고 싶다 하면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피스 상권, 이제 회사 근처, 회사 단지 이런 데는 점심 영업이 따로 있고 저녁 영업이 따로 있는데 점심에는 카페나 식사 장사가 엄청 잘 되겠죠? 저녁에는 주류, 요것도 잘 해야 되는 게 회사 근처에서 먹는 경우가 있고 회사 근처가 불편해서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오피스 상권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권리금의 종류. 이 권리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권리금이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상가에 있어서는 권리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에요. 이 상가에서 기존까지 장사하고 있었던 이 이전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처럼 계약 나중에 끝났다고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신축이나 목 좋은 곳은 이 세입자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바닥 관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의 세입자한테 권리를 주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영업관리, 시설관리, 바닥관리, 또 기타 전매권 이렇게가 나눠져 있는데 먼저 영업관리는 기존의 거래처, 고객, 노하우들을 인수하는 목적이에요. 이 가게의 영업 순수익을 믿고 지급을 하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평균 매출 순수익을 권리금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뭐 법이 있거나 정답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존 장사하던 사람이랑 들어올 세입자를 협의해서 권리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진짜 좋으면 권리금을 막 세게 몇 억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권리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한 달의 순수익을 6개월이나 12개월 곱해서 그렇게 형성하는 편인데 절대로 이렇게 말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 장부 같은 이런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중개사다, 부동산 중개사다 하면은 장부 공개 가능하시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쭤보고 그리고 손님이 계약 의향이 있을 때 권리금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실제 장부 보면서 순이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높다고 순이익이 꼭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요게 막 이제 음식점 장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도 있을 거고 이 가게에 인건비나 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 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제 유명 인사, 뭐 연예인이나 약간 스포츠 스타분들이 장사를 하셨다가 뭐 넘길 때 이분이 장사하는 거랑 그런 인맥이 없는 분이 장사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맛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사기도 많이 있어요. 홍보하는 홍보비를 주고서 좀 방송을 조작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 관리.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나 집기 같은 시설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원가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후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씩 삭감하는 요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는 1년마다 30%씩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3년이면 90%를 비용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시설 관리가 거의 바닥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릅니다. 실제랑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답도 없고 무슨 법도 없어요. 내가 여기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저 집기들을 다 사는 돈, 내가 이 가게 말고 요쪽에 다른 가게를 인수했을 때 새로 인테리어 하는 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닥관리. 요거는 자릿세예요. 여기 건물의 질이, 상권에 따라서 바닥관리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그 자리에 세가 저렴하면 비교적으로 좀 권리금, 바닥관리금이 있는 편들이 있더라고요. 세가 저렴한 게 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전매권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아는 거 하나. 담배권. 담배 판매권이에요. 내 인근의 50m, 100m 안에서는 나만 담배를 팔 수 있는 이런 권리예요. 이게 편의점일 경우에는 담배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배 판매권에 대해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인수인계 기간도 미리미리 정해놔요. 우리 이때부터 이제 사장 바뀌는데 요 계약하기 전에 뭐 10일, 15일 근데 15일도 좀 길 때가 있는데 아무튼 뭐 한 일주일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매출은 이전 사장 거 그리고 계약한 다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일주일 아니면 뭐 2주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 하면서 이때는 이제 매출은 새로 들어간 사장이 받고 요렇게 인수인계 조절을 하기도 하고 이제 상가 계약을 할 때 렌트프리 기간도 정하죠. 렌트프리.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내가 아직 개업하지도 않았는데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뭐 며칠, 몇 주 정도 걸리니까 요거는 임대인이랑 조절을 해서 렌트프리 몇 주 정도 시간 주실 수 있냐. 몇 주는 안 되고 뭐 한 10일 주겠다. 아니면 뭐 7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랑 조율을 해서 월세를 미루는 거예요. 우리 요만큼만 월세 안 내고 공사하는 시간을 렌트프리라고 해요. 그래서 많게는 진짜 30일 그냥 한 달을 렌트프리 할 수도 있고 2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혹은 3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면 단골도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손맛이 변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았어도 재료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이 사장님이 재료를 바꾼 것도 있고 기존에 여기서 일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다 고용을 똑같이 했는데 직원이 원래 사던 그 재료들이 아니라 조금 더 질 낮은 재료들을 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잦은 일은 아니지만 또 저같이 이제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 상가 계약도 계약인데 이 권리금에 대한 중개 보수도 굉장히 큽니다. 이 상가 계약은 여기 새로 들어오는 이 임차인이랑 건물주, 이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는 거고 이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랑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계약들을 해주면서 이 상가 계약 수수료도 받고 권리금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상가 수수료 이 임차인한테 안 받고 그냥 권리금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정작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칭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세입자가 나 권리금 5천만 원만 받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5천 이상으로는 그냥 인정작업, 중개사가 작업해준 거를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너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7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 그럼 5천만 원은 기존 세입자가 갖고 2천만 원이 권리금 수수료, 중개사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 계약을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 이제 중개사 공부할 때 시설군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자산 전문, 영교, 금주구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9가지의 시설군이 나눠지고 세세한 여기 상가에 대한 용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 나눠진 기준, 이 시설군의 기준이 위험도예요. 보시면 아래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보다 사무실이 더 위험한 편이죠? 이걸 위험도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반 사무실보다 병원이 더 위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요거 등기랑 뭐 대장이랑 다 뗄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상위군 그 위에 걸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분야끼리 용도를 바꿀 때에는 그냥 기재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아래쪽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신고, 좀 더 안전한 업종으로 건물 변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택을 사무실로 허가를 받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위에 있는 공장을 판매시설로 신고하는 거는 훨씬 쉽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기재 변경, 그냥 요거 했는데 이번에는 요거 바로 옆에 같은 군에서 이동해요 하면 이게 더 쉬워. 이게 제일 쉬운 그런 툴입니다. 근데 근린 생활은 웬만해서 용도 변경 없이 그냥 입점이 가능하는데 서점인데 독서실로 이용할게요. 소매점인데 교회로 이용할게요. 체육 도장이었는데 사진관으로 이용할게요. 부동산 사무실이었는데 제과점으로 이용할게요. 이런 거는 용도 변경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실이었다가 학원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기재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가를 구할 때 내가 나갈 때에도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입지랑 월세를 내는 곳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건물의 주차 문제도 한 번씩 꼭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여기 주변에 공영주차장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반에는 장사할 때 월세를 주고 이렇게 세주면서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상가 건물을 사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막 영끌해가지고 무조건 다 사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상가가 활성화되면 이용이 되고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노후도 좀 느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곳저곳에서 막 난리가 많이 났었잖아요. 가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이 땅의 몫이 좋은 거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상권이 망하면 이 땅과 건물도 그냥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전에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 약간 스포할 수도 있어. 박세로이가 있던 건물을 다른 사장? 그분이 사가지고 월세를 확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 내 가게를 가져야겠다 해서 내 건물을 샀는데 상권이 좀 망해 있는 그 거리여가지고 자기 가게가 백날 매뉴얼, 뭐 맛있는 거 마케팅 이렇게 잔뜩 하는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상권 자체가 살아야 내 가게도 사는 거야.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월세만 잔뜩 올리고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아,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딴 데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다 나가고 건물 땅값만 잔뜩 올라가가지고 이 세금에 허덕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어디에서는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월세 안 내도 좋으니까 건물 관리비만이라도 내달라. 이게 시기와 때와 막 이런 거를 다 보지 말고 무조건 건물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저 역시도 꿈꾸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월세만 계속 내는 것도 아깝고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요거를 세를 놓던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자영업자든 이런 거는 꿈꿀 수 있잖아요. 찌쭈!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